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새뇨입니다. 오늘 달새뇨가 읽어드릴 책은 이야기 논어입니다. 논어는 중국 춘추 시대의 사상가인 공자와 그의 제자들의 언행을 기록한 유교 경전으로, 이야기 논어는 이 논어의 중요한 대목을 주제로 하여 알기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로 엮은 책입니다. 그럼 달새뇨가 읽어드리는 이야기 논어 시작하겠습니다. 제여의 낮잠. 제여 주치미언을 자왈 후목 불가 조야며 분토 지장은 불가 오야니 어여 여하주리오 자왈 시오 어이냐에 청견 이신기행이러니 금오 어이냐에 청견 이관 귀행하노니 어여여 계시외라. 공야 장편. 제여가 낮잠을 잤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썩은 나무에는 조각을 할 수 없고 썩은 흙으로 쌓은 담장은 손질을 할 수 없다. 그러니 제여를 무엇으로 책망하겠느냐. 공자께서는 말씀을 계속하셨다. 전날에 나는 사람의 말을 듣고 행실을 믿었다. 그러나 지금은 사람의 말을 듣고서도 행실을 살펴보게 되었다. 이것이 내가 제여 때문에 고치게 된 점이다. 제여는 자를 자아라 해. 공자의 여러 제자들 중에서도 뛰어난 인물로 평가받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성미가 우둔하고 게을렀으며 말재주가 있어 억지 소리를 잘하기로 유명했다. 공자는 그의 재주는 아꼈지만 이런 점을 마땅치 않게 여기고 자주 호되게 꾸짖었다. 오늘도 제여는 낮잠을 늘어지게 잤다. 자고 나니 기분이 개운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어서 쥐 죽은 듯이 고요했다. 제여는 기지개를 한번 켜고 천천히 침상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의자에 걸터 앉아 턱을 괜 채 창밖을 멍하니 내다봤다. 어느 틈에 저녁 해가 담장 너머로 기울기 시작했다. 참새가 두서너 마리 뜰에서 지붕으로 날아가 앉았다. 그 지붕 용마루에 금빛 저녁 햇살이 깔렸다. 참새들이 마치 움직이는 까만 점처럼 보였다. 너무 오래 잤나 보구나. 제여는 약간 긴장되었다. 잠깐 귀를 기울여 보니 저쪽 방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정말 너무 오래 잤구나. 제여는 이렇게 생각하고 당황했다. 벌떡 일어나서 부랴부랴 방을 나가려 했다. 하지만 막상 방문께까지 가더니 발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다. 무슨 핑계라도 대야겠는걸. 제여는 발소리를 죽이며 서성거렸다. 그러면서 몇 번이나 고개를 갸웃거렸다. 얼마 후 다시금 탁자 앞에 앉아서 옷소매로 눈 언저리를 열심히 닦았다. 그런 뒤에 제여는 태연한 얼굴을 하고 방에서 나갔다. 툇마루를 지나서 동문 친구들이 모여있는
방문 앞까지 오더니 또 한 번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방 안에서는 지금 이야기가 한창인 모양이었다. 스승의 목소리도 똑똑히 들렸다. 재현은 또 고개를 갸우뚱하고 나서 결심한 듯이 문을 열었다. 방 안의 이야기 소리가 뚝 그쳤다. 여럿의 눈길이 일제히 재현에게로 쏠렸다. 재현은 갑자기 발밑이 꺼져 들어가는 기분이 들어 몸을 호들호들 떨었다. 그렇지만 억지로 마음을 가다듬고 걸어갔다. 그리고 애써 태어난 채 하며 스승에게 인사드렸다. 공자는 잠깐 재여에게 눈길을 돌렸다. 그때 재여는 뭐라고든 변명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말이 금방 나오지 않아 침을 꿀꺽 삼켰다. 그럼 이야기를 계속할까? 공자는 다시 여러 제자를 향해 말했다. 함께 배울 수 있는 사람은 많지만 함께 수양할 만한 사람은 많지 않은 법이다. 재현은 공자가 자기의 일을 비꼬아 말하는 것으로 알아듣고는 그 자리에서 꼼짝을 못하고 우뚝 섰다. 공자의 말은 여전히 조용조용 계속되었다. 또 함께 수양할 만한 사람은 있지만 어려울 때 굳센 신념을 지니고 행동을 함께할 만한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운 법이다. 재현은 간신히 마음을 가라앉혔다. 이 말은 꼭 자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곧바로 자기 자리에 가서 앉기도 쑥스러워 그대로 서 있었다. 비록 그렇지만 공자는 앞으로 조금 다가앉으면서 말을 이었다. 여기까지는 말하자면 누구든지 이룰 수 있는 하나의 틀이다. 그러나 신념이 아무리 굳건하더라도 신념을 사람으로서의 틀이라고 생각하는 동안은 그 틀에 묶여 거북하기만 했지 편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진심으로 무슨 일을 남과 함께 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틀에서 벗어나 100가지, 10,000가지로 변하는 세상 일에 그때그때 알맞게 행동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자유로운 마음으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야 비로소 함께 일할 수 있다. 그렇지만 막상 그런 사람을 찾으려 하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재현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그거 참 어려운 이야기로군.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때그때 적당히 꾸려나가는 일, 즉 임기응변의 재주라면 나도 남들 못지 않다는 자신이 저절로 생겼다. 간신히 마음을 놓게 된 재현은 자기 자리에 가 앉으려 했다. 그런데 미처 자리에 앉기도 전에 갑자기 스승께서 재여야 하고 불렀다. 그다지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이 순간 재현은 우뚝 섰다. 너한테는 별로 쓸모가 없는 이야기다. 그러니 어서 가서 푹 쉬는 편이 좋겠다. 제자들의 눈길이 일제히 공자에게 쏠렸다. 그리고 다시 재여 쪽으로 쏠려왔다. 재여는 마치 소리 없는 폭풍 속에 몸이 휘말려 드는 느낌이었다. 그렇지만 정신은 아직도 또렷했다. 마침내 재여는 서둘러 말했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하지만이라니. 공자가 되물었다. 이 바람에 재여는 하려던 말이 막혀 우물쭈물했다.
게다가 스승은 제여가 말할 여유도 주지 않고 앞질러 말했다. 낮잠 잔 변명이라면 그만두어라. 공연히 잘못만 더 저지르게 된다. 제여는 정신을 잃을 만큼 당황했다. 그러나 이렇게 된 이상 더욱더 무슨 변명이라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미였다. 사실은 그러자 공자의 얼굴에 노기가 확 퍼졌다. 제여. 순간 제여뿐 아니라 방 안의 모든 제자들마저 고개를 푹 숙였다. 공자의 목소리는 그토록 슬프고 아팠던 것이다. 너는 한 번 저지른 잘못을 두 번, 세 번이나 거듭하려 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이미 비바람에 썩은 나무나 썩은 흙으로 쌓아올린 담장과 다를 바가 없게 되었구나. 썩은 나무에는 조각을 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썩은 흙담에는 아무리 겉에 칠을 해도 속부터 무너져갈 따름이다. 말을 마친 공자는 제여에게서 눈길을 떼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나도 모르게 큰 소리를 질러 여럿에게 미안하다. 이제 더는 말하지 않겠다. 제여를 아무리 책망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제여는 금방 쓰러지려는 몸을 간신히 지탱하고 서 있었다. 잠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점점 어둠이 깃드는 방 안 가득히 숨막히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제자들은 모두 땀에 흥건히 젖어 있었다. 제여는 어디든 가서 혼자 곰곰이 생각해봐라. 공자의 부드러운 말소리가 침묵을 깨뜨렸다. 그러나 여러 제자의 긴장은 풀리지 않았다. 어색하고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제여는 여러 동문들의 눈길을 등에 느끼며 힘없이 밖으로 나왔다. 제여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을 때 공자는 서글픈 눈을 지그시 감으며 말했다. 나는 지금까지 너희가 입으로 말하는 그대로 행동하는 줄로 믿고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믿지 않을 것이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아닌지 확실히 알기 전에는 안심할 수 없게 되었다. 제여의 경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 하지만 나도 이처럼 남을 의심하는 일이 기분 좋을 리는 없다. 제자들은 고개를 숙인 채 꼼짝도 못했다. 이제까지 자주 말했거니와 잘못을 뉘우치는 일에 망설이면 안 된다. 잘못은 누구에게나 있다. 잘못이란 어쩌다가 저지르는 한때의 일이다. 그러나 잘못을 저지른 뒤 진실로 뉘우치고 고치지 않는다면 그 잘못을 평생 마음에 지닐 뿐 아니라 다른 잘못마저 자꾸 저지르게 된다. 이래서는 언제까지나 구원받지 못하고 혼자 마음을 괴롭혀야만 한다. 또 잘못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수양이 부족한 소인의 잘못이 있는가 하면 덕이 있는 군자의 잘못도 있다. 잘못에 따라서는 잘못만으로도 사람의 착하고 어진 마음씨를 알아낼 수도 있다. 그렇지만 누가 뭐라 해도 사탕 발림으로 남을 속이려 드는 생각만은 절대로 버려야 한다. 사탕 발림을 용서한다면 첫째,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이 사라진다. 믿음은 사람과 사람을 굳게 이어주는 유대와 같은 것이다. 예를 들어 마소가 끄는 달구지의 멍에나
체격이다. 멍에 나체를 드러낸다면 달구지는 소나 말에서 떨어져 나가 꼼짝할 수 없다. 세상 일도 이와 마찬가지다. 믿음 없이는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한번 잘못을 저질렀으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거짓으로 얼버무리는 일만은 피차간에 삼가야 할 것이다. 공자는 신신당부했다. 그리고 잠깐 눈을 감은 채로 말없이 앉아 있었다. 이윽고 공자는 무슨 생각이 났는지 눈을 번쩍 떴다. 그러나 잘못은 제여 한 사람만이 저지른 것은 아니다. 지금 세상에는 어디를 가든 사탕발림으로 살아가려는 사람이 너무 많다. 잡된 생각이 없는 깨끗한 마음으로 자기의 잘못을 따져보고 자신을 스스로 꾸짖는 사람은 아예 볼 수 없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세상은 어둡기만 하다. 하지만 다시 잘 생각해 보면 세상이 이러니만큼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수양할 필요가 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기회다. 너희도 이 기회에 자신의 일을 돌이켜보도록 해라. 자기에게 무엇인가 가르침을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모두 착한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다. 세 사람이 함께 걸어가면 그 가운데에 스승이 있다고 한다. 착한 사람을 보면 본받아서 좋고 악한 사람을 보면 스스로 반성을 해서 나쁠 리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말하면 제여도 너희에게는 스승이라고 할 수 있다. 미워해서는 안 된다. 오직 제각기 자기 자신을 반성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공자는 말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날 밤 공자의 방에서는 공자와 제여 단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공자는 낮에 다른 제자들에게 한 말과 그 밖에 여러 가지 말로 제여를 훈계했다. 그 중에는 사람이란 정직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이것이 올바른 이치다. 하기야 정직하지 않고서도 살아가는 사람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요행으로 잠시 재앙을 벗어난 데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가르침이었다. 또 참된 군자가 되고 싶으면 벙어리 행세도 좋으니 오직 착하고 올바른 일을 몸소 실천해야 한다. 하는 가르침도 있었다. 더욱이 학문이라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지 남을 위해 하는 것은 아니다. 옛날 학자는 이런 이치를 잘 깨닫고 있었는데 지금 학자는 남에게 뽐내려고 학문을 하려더니 딱한 노릇이다. 하는 내용의 말도 했다. 제어는 물론 공자의 말을 순순히 들었다. 그렇지만 아무리 해도 마음속 깊은 데까지 스며들지는 않았다. 재수없이 낮잠 잔 일을 들켰다가 이게 무슨 창피인가 하는 생각이 남아있었다. 또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세상에서 누가 나의 존재를 알아줄 것인가. 학문은 자기를 위한 것이라지만 결국 세상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억지 생각도 마음속으로 해보았다. 이러한 제어의 속마음을 공자가 알아차리지 못할 리 없다. 제어는 아직도 멀었구나 라고 생각하며 공자는 끝말을 서둘렀다. 사람의 마음이란
하늘의 뜻을 쫓지 않으면 끝내 평화로워질 수 없는 법이다. 네가 만약 지금 이대로 그런 생각을 버리지 못한다면 틀림없이 평생 편할 날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밤은 이미 늦었으니 어서 가서 쉬도록 해라. 재현은 해방된 기분으로 일어났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그때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쓸쓸함이 고개를 쳐들기 시작했다. 공자의 가르침으로 다소나마 진실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면 재현은 진정 자신을 반성한 셈이다. 진실로 원하는 것. 안연계로 실언이 자왈 합각 언이시리요 자로왈 원거마와 의경구를 어붕우공하야 폐지 이무감하노이다. 안연왈 원무벌선하며 무시로 하노이다. 자로왈 원문자지지하노이다. 자왈 노자안지하며 붕우신지하며 소자회진이라. 공야장편. 안연과 계로가 함께 공자를 모시고 있을 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가진 포부를 각각 말해보아라. 자루가 말했다. 수레의 말과 가벼운 털옷을 얻어 친구와 함께 타고 입고 한다면 그것이 달아 헤어져도 한이 없겠습니다. 안연이 말했다. 자기의 착함을 자랑하지 않고 남에게 노고를 끼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루가 말했다. 선생님의 소원을 듣고 싶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늙은 사람은 편안하게 하고 친구는 믿게 하고 어린 사람은 따르게 하고 싶다. 어느 날 저녁 무렵이었다. 많은 제자들이 거의 다 돌아간 뒤 공자는 아직도 남아있는 안연과 자로 두 제자를 상대로 한가롭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안연의 본 이름을 회라 하며 공자보다 38세나 어렸다. 그렇지만 스승의 말은 아무리 짤막한 것이라도 그 깊은 뜻을 기어코 알아내어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공자의 사랑을 더없이 받고 있었다. 안연은 원래 한 가지를 들으면 10가지를 알아낼 만큼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공자가 진정 마음이 끌린 것은 안연의 두뇌가 아니라 그의 훌륭한 마음씨 때문이었다. 안연의 마음씨야말로 인생의 보배다 하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다. 자로는 공자보다 8살 아래로서 동문제자 중에서는 큰형뻘이었다. 그러나 마음만은 누구보다도 젊고 씩씩했다. 공자는 그런 자로의 용기를 기특하게 여겼다. 다만 자로에 대한 사랑은 안연에 대한 사랑과 종류가 달랐다. 안연에게서는 진리의 향기를 느낄 수 있었지만 자로에게서는 그렇지를 못했다. 공자는 자로의 일에 항상 깊은 근심을 가졌다. 왜냐하면 자로는 무슨 일이거나 자신감이 지나쳐서 자칫 경솔한 짓을 하는 버릇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로는 올바른 길을 실천하는 데에는 누구보다도 용감했지만
그가 믿는 길은 항상 진정한 올바름에서 조금씩 벗어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때로는 반대 방향으로 치닫기도 했다. 성미가 괄괄하고 실천력이 강한 만큼 위험도 자연히 크고 많았던 것이다. 공자는 힘찬 자로의 행동에 미소를 지을 때가 많았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않았다. 한번 웃고 난 다음에는 을의 쓸쓸함이 가슴에 꽉 차곤 했다. 오늘 이렇게 어둠 속을 걸어가며 안현과 자로 두 제자만을 상대하고 보니 허약한 안현보다도 우람한 자로 쪽이 오히려 초라하고 속이 텅 빈 것처럼 보였다. 오늘은 한번 차분히 이야기해 자로에게 반성할 기회를 주어보자. 공자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 자로를 반성시킬 좋은 기회임은 분명했다. 그런데 자로는 자부심이 매우 강했다. 따라서 자기보다 모든 면이 뒤떨어졌다고 생각하는 후배 앞에서 스승에게 훈계를 받는다면 자로로서는 견딜 수 없을 것이다. 또 설령 공자가 자로를 생각해서 은근한 말로 타이르더라도 그때는 엉뚱하게 아마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말씀하시는 모양이다 하고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는지도 모른다. 그만큼 자로는 자부심이 강했다. 그런데 자로의 자부심도 안현에 대해서만은 힘을 쓰지 못했다. 안현은 누구에게나 겸손했다. 더구나 자로에게는 더욱 그랬다. 언제나 선배 대접을 깎듯이 했다. 어떤 때는 자로가 한 말을 자로의 생각 이상으로 깊게 해석하고 진심으로 머리를 숙이기도 했다. 그럴 때면 자로도 겸연쩍이 느끼기는 했으나 안현은 과연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여간 기쁘게 여기지 않았다. 안현이 자로를 존중하는 까닭에 자로는 안현에 대해 평소에 친근감을 느끼고 있었다. 안현 앞에서라면 스승님의 꾸지람이 들어도 거북하지 않다. 자로의 이런 마음을 공자가 모를 리 없다. 물론 공자로서는 자로의 그러한 심정을 슬프게 여겼다. 그러면서도 자로를 타이르려면 곁에 다른 사람이 없을 때가 좋다고 생각했다. 가끔 그런 기회가 있긴 했지만 공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정면으로 자로를 꾸짖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자로에게만 말할 것을 안현까지 포함해 은근히 말했다. 어떠냐? 오늘은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포부를 이야기해 볼까? 공자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자로는 눈을 빛내며 앞으로 다가앉았다. 그리고 말을 꺼내려 했다. 공자는 일부러 못 본 채 하고 안현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안현은 조용히 눈을 감고 앉아 있었다. 마치 자기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모습이었다. 자로는 그 순간 모처럼 말하려는 기회를 주지 않는 스승의 태도가 몹시 섭섭했다. 그래서 불만스러운 듯이 말했다. 선생님. 그제야 공자는 마지 못한 듯 자로를 쳐다봤다. 선생님, 저는 장래 벼슬자리에 올라 마차를 타고 털옷을 입게 되면 그것을 친구와 함께 타고 입다가 망가지고 헤어져 버리더라도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자루의 말은 얼핏 들으면 욕심이 없는 훌륭한 뜻을 가졌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자세히 캐어보면 또 다른 뜻이 담겨 있었다. 공자는 그 뜻을 알아내고 몹시 입맛이 썼다. 자기가 욕심 없는 사람이라고 증명하기 위해 자기의 입신 출세를 먼저 내세우고 친구를 자기 이하로 대우하는 마음은 옳지 못하다. 공자는 속으로 이렇게 단정하고 이번에는 안연의 말을 재촉하듯 돌아보았다. 그때까지 안연은 평소와 다름없는 겸손한 태도로 자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눈을 감고 생각을 가다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자신의 착함을 자랑하지 않고 남에게 노고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오직 제 할 일을 정성껏 해볼 생각입니다. 공자는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며 안연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런 뒤 자루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궁금해서 또 한번 자루를 쳐다봤다. 자루는 안연의 말에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에 비하면 자기의 포부는 너무도 유치한 것으로 여겨져서 부끄러웠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때 또 자루의 공연한 자부심이 고개를 쳐들었다. 자루는 안연의 얼굴을 힐끔 쳐다보았다. 그러나 안연은 여느 때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조용히 앉아있을 뿐이었다. 자루의 포부를 비웃는 것 같은 태도는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자루는 간신히 마음이 놓였다. 자루는 실상 공자가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가장 마음에 걸렸다. 그리하여 언짢은 기분을 느끼면서 스승의 말을 기다렸다. 하지만 공자는 자루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꽤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다. 자루의 입장에서는 숨이 막힐 듯한 긴 시간이었다. 자루는 고개를 숙여 공자의 무릎께를 보았다. 그러나 자기 얼굴에서 떨어질 줄 모르는 스승의 눈길을 모르는 채 할 수가 없었다. 자루는 이때부터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공자를 따라 잠자코 있는 안연의 모습을 보고는 신경이 날카로워졌다. 생전 처음으로 안연이 괘씸했다. 마침내 더 참을 수 없게 되자 고개를 번쩍 쳐들고 말했다.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의 포부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마치 따지는 듯한 말투였다. 공자는 그때까지 어두운 심정으로 자루를 보고 있었다. 심지어 안연에 대해서도 천박한 자부심을 버리지 못하다니. 공자는 자루가 한심하기 짝이 없었다. 그리고 자루를 깊이 동정하며 대답했다. 말해주지. 나는 늙은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싶다. 친구와는 믿음으로 사귀고 싶다. 어린 사람에겐 다정하게 대해주고 싶다. 이 세 가지를 원할 따름이다. 잔뜩 긴장했던 자루는 맥이 탁 풀리는 것 같았다. 듣고 보니 별게 아니므로 오히려 잠깐 놀랐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내가 말한 일도 그다지 나쁠 것은 없구나. 이렇게 마음속으로 중얼거리자 갑자기 마음이 평온해졌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고요했던 안연의 얼굴에 벼랑간 핏기가 엷게 물들기 시작했다. 솔직히 말해서 안연은 지금까지 몇 번인가
나도 이만하면 스승님과 똑같은 학식과 덕망을 지니게 되었겠지 하는 자신을 품었다. 그러나 막상 공자의 말을 듣고 보니 아직도 깨우침이 미치지 못함을 깨닫고는 크게 낙심했다. 아녀는 자기가 여전히 자기 일에만 정신을 쏟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선생님은 오직 늙은 사람과 친구와 어린 사람의 일만 걱정하신다. 다른 이들과 더불어 살며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닦아나가는 것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길이다. 여기에 비하면 내가 조금 전에 말한 것은 역시 자기를 가운데에 두고서 생각한 일들이 아닌가. 게다가 나는 이 말을 꾸며내느라고 얼마나 속으로 생각했는지 모른다. 우리 주위에는 항상 노인과 친구와 어린 사람이 있다. 사람은 함께하는 세계에서 오로지 해야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이다. 자기의 일을 잊어버리면 무슨 자랑이 있겠느냐. 아녀는 이렇게 생각하더니 공자 앞에 머리를 깊이 숙였다. 공자는 자기의 말이 뜻한 바 이상으로 아년의 가슴을 울린 것을 알고는 더없이 기쁘기만 했다. 그러나 정작 깨우쳐 주려고 한 자로가 아무 뉘우침도 없이 계속 천박한 자부심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고는 마음이 더욱 어두워졌다. 이날 밤 공자는 자리에 누워서도 끊임없이 자루를 근심하고 걱정했다. 맹의자의 효도. 맹의자 무뇨한데 자왈 무인이라. 번지어러니 자고지왈 맹손이 무뇨 어아언을 아대왈 무이라오라. 번지왈 하위야 있고 자왈 생사지 이래하며 사장지 이래하며 제지 이래니라. 위정편. 맹의자가 효도에 관해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번지가 스승을 수레로 모시고 갈 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맹손이 효도에 관해 나에게 묻기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번지가 물었다.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이신가요? 그러자 공자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살아계실 때 예로서 섬기고 돌아가신 뒤에는 예로서 장사 지내고 예로서 제사 지내는 것이다. 그 당시 노나라에는 세 사람의 권력자가 있었다. 개손, 숙손, 맹손들인데 이 세 가문은 모두 노나라 임금이었던 황공의 후손이어서 세상에서는 사만이라고 불렀다. 이 사만은 대대로 노나라의 대신 자리를 지내오고 있었다. 말하자면 노나라의 정치를 세 집안에서 거의 도맡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하필이면 공자의 시대가 되자 이들 사만은 한패가 되어 온갖 횡포를 부리기 시작했다. 정치를 마음대로 주무르는 것은 물론 저희끼리만 사사로운 재산을 모아들이고 임금을 업신여기다 못해 내쫓는 일마저 가끔 저질렀다. 이처럼 사만의 횡포가 날로 심해지자 나라는 어지러워지고 백성들의 원망은 그치지 않았다. 이때 마침 공자는 정공이라는 임금에게 믿음을 얻어
벼슬 자리에 올라 차차 승진해 노나라의 사법장관까지 지내게 되었다. 그래서 공자는 장관으로 있을 때 횡포가 심한 사만의 세력을 꺾는 일에 온갖 힘을 다했다. 이리하여 가까스로 숙손씨와 맹손씨 두 가문의 횡포를 막는데 성공을 거두었다. 이제 남은 것은 개손씨 한 가문이어서 개손씨의 세력을 꺾는 일도 손쉽게 이루어질 것 같았다. 그러나 이 마지막 계획은 뜻하지 않은 일로 실패하고 말았다. 모처럼 공자를 아껴주던 정공이 갑자기 공자를 멀리하기 시작했다. 개손씨가 자기네 권력을 잃지 않으려고 정공을 구슬면서부터 일이 뒤틀려 버렸다. 이와 때를 같이 한 이웃 제나라의 이간질도 무시하지 못할 원인이었다. 어쨌든 정공은 제나라와 개손씨의 꿰매 빠지고 말았다.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리는 수고로움보다 술상을 차려놓고 아리따운 여인과 흥겹게 노는 일에 빠져서 날이 가는 줄도 몰랐다. 그럴 적에는 을의 개손씨가 자리를 같이 하고 공자 같은 충신은 아예 거들떠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하는 수 없구나. 공자는 크게 낙심했다. 아무리 올바른 말을 해도 정공은 듣지를 않았다. 그러고서 마침내는 공자를 미워하기까지 했다. 노나라에서는 도저히 내가 바른 길을 펼 수 없다. 어디든 뜻을 펼 만한 나라를 찾아가 보자. 이렇게 결심한 공자는 벼슬에서 깨끗이 물러난 후 많은 제자들과 함께 정처 없는 나그네 길을 떠났다. 오랜 세월에 걸친 공자의 방랑 생활은 이렇게 해서 시작되었다. 이 이야기는 공자가 아직 벼슬 자리에 오른 지 얼마 안 되는 무렵의 일이다. 어느 날 맹손씨의 가장인 맹의자가 공자를 찾아와서 기특하게도 효도의 길을 물었다. 맹의자의 부친은 맹희자라고 하는 훌륭한 인물이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들 맹의자를 머리맡에 불렀다. 그러고는 당시에는 한낱 이름 없는 선비였던 공자를 몹시 칭찬하더니 내가 죽은 뒤에 너는 반드시 공자를 스승으로 모시도록 해라 하고 단단히 당부했다. 맹의자는 부친의 유언에 따라 아우 남궁 경숙과 함께 공자의 제자가 되어 이에 관한 일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맹의자는 공부하는 데는 조금도 진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날 맹의자가 효도에 대한 일을 스승에게 물은 것도 사실은 따로 꾀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이다. 세상을 떠난 부친을 진심으로 그리워하고 부친의 영혼을 위로하겠다는 마음은 조금도 없고 다만 부친의 제사를 성대히 지내서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자는 속셈이 분명했다. 공자도 맹손씨 집안의 큰 제삿날이 임박해 오고 또 얼마만큼 화려하게 지낼 계획인지 소문을 들어서 짐작하고 있던 터였다. 그래서 더욱 맹의자가 묻는 말의 참뜻을 얼른 알 수 있었다. 공자는 아주 간단하게 대답했다. 그저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맹의자는 그 말의 뜻을 어떻게 알아들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가 버렸다. 맹의자는 내가 한 말의 뜻을
과연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들었을까? 아니면 알아듣고서도 모르는 채 하고는 자기 마음대로 분에 넘치는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속셈일까? 공자는 맹의자가 자세히 질문하지 않고 돌아간 것이 여간 궁금하지 않았다. 만약 맹의자가 신하의 처지로서 임금의 제사보다 더 사치스럽고 성대한 제사를 지낸다면 큰일이다. 그렇게 된다면 맹손씨 한 집안의 문제에 그치는 일이 아니다. 노나라 전체에 관계되고 나아가서는 온 천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기도 하다. 공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생각했다. 또 만약 맹의자가 정말로 그와 같이 예에 어긋난 의식으로 제사를 지내고도 여러 사람에게는 나와 먼저 의논했다고 말한다면 그것도 큰일이다. 내가 앞으로 실행하려는 정치의 근본 정신도 크게 다치는 일이다. 나는 여태까지 효도와 정치와 그 밖의 모든 일이 예를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 제자인 맹의자가 마치 스승인 내가 시키기나 한 것처럼 예에 어긋나는 의식으로 제사를 지낸다면 나는 어떻게 되겠는가? 될 수 있으면 방금 내가 한 말의 뜻을 확실히 알려주고 싶다. 하지만 제사에 관한 계획을 직접 의논하지도 않는데 내가 먼저 남의 일에 참견하는 것도 실상 예에 어긋나는 일이다. 무슨 좋은 도리는 없을까? 공자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적당한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던 어느 날 공자는 마차를 타고 나들이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 번지라는 제자가 공자를 모시고 마차를 몰았다. 번지는 젊은 제자의 한 사람으로 몸이 건장하고 무술이 뛰어나 맹손씨의 믿음과 사랑을 받으며 그 집안에 자주 드나들고 있었다. 공자는 문득 생각했다. 옳지. 번지를 통해 나의 참뜻을 맹의자에게 전하도록 해보자. 이리하여 공자는 말고삐를 잡은 번지에게 말을 걸었다. 일전에 뜻하지 않게 맹손이 나를 찾아오더니 효도에 관해 물어보고 돌아갔다. 번지는 스승의 말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그래서 나는 간단하게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일러주었다. 예?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이옵니까? 번지는 갑자기 스승이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다. 어긋나지 않도록 하라는 말은 부모의 명령을 거역하지 말라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그렇지만 맹의자는 지금 부모가 안 계시다. 대체 무슨 뜻일까? 번지는 말고삐를 잡은 채 고개를 갸웃거렸다. 너는 내 말의 뜻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공자는 번지의 대답을 재촉했다. 예. 번지는 약간 당황하며 그때까지 가르침을 받은 스승의 말을 서둘러 기억해내려고 했다. 물론 모두가 효도에 관해 제자들이 묻는 말에 공자가 대답한 것들이다. 맨 먼저 머리에 떠오른 것은 맹의자의 아들 맹무백의 질문에 대한 스승의 대답이다. 부모는 무엇보다도 자식이 건강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따라서 자식이 병을 앓는 것은 부모로서 커다란 불행이며 슬픔이다. 간단한 내용이었다. 하기야 맹무백은 몸이 허약해 잔병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한 말일 것이다. 다음은 제자 자유의 물음에 대답한 공자의 말이다.
요즘 사람들은 부모를 부양하는 것만으로 효도를 다한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면 집에서 기르는 개나 말도 먹여주는데 이것도 부모에 대한 효도와 같단 말이냐. 효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경하는 마음이다. 공경하는 마음 없이 옷과 밥, 잠자리만 마련해 드린다면 개나 말을 기르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이 대답도 그렇게 어렵고 색다른 말은 아니다. 원래 자유는 부모에 대해 특별히 마음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서 공자는 그 점을 힘주어 주의시킨 것에 지나지 않다. 또 다음은 제자 자아의 질문에 대한 공자의 대답이었다. 효도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항상 온화한 얼굴로 부모를 섬기는 일이다. 부모를 대신해 열심히 일한다든지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부모님께 권한다든지 하는 것만 가지고는 효도라 할 수 없다. 이 말도 자유에게 한 말과 크게 다를 바 없다. 툭 하면 화를 잘 내고 표정이 무뚝뚝한 자아에게 누구나 흔히 할 수 있는 충고에 지나지 않다. 여기까지 기억을 더듬어 온 번지는 다시 한번 어긋나지 않도록 하라는 스승말의 참뜻을 속으로 생각해 봤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확실히 알 수가 없었다. 번지는 다시금 효도에 관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머릿속에 되살려 보았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혼자서 먼 곳에 가지 말도록 해라. 만약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 있는 곳이 어딘지 확실하게 밝혀놓아야 한다. 부모의 나이를 잊어서는 안 된다. 첫째, 오래 사시는 일을 항상 행복하게 마음에 새겨두기 위함이다. 둘째, 앞으로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더욱더 효도에 힘쓰기 위해서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에는 자식이 어떠한 뜻을 가졌는가에 따라 사람됨을 알게 되고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어떠한 행실을 하느냐에 따라 사람됨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자식이 부모의 명령에 복종해 스스로 방자하게 굴지 못하지만 돌아가신 뒤에는 자기 혼자 뜻대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조상 때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모든 법도나 올바른 습관을 함부로 고쳐서는 안 된다. 이미 영혼이 된 부모를 진심으로 따르고 애석해 한다면 그 부모가 남긴 일은 차마 고칠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3년 동안 지낸 사람이라야 진정 효자라 할 수 있다. 민자건은 참 효자로구나. 그의 부모와 형제가 아무리 칭찬해도 이 말을 믿지 않거나 욕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이러한 말씀이 차례차례 머리에 떠올랐다. 그리고 번지 자신이 그렇게 실행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따지지 않더라도 그 뜻만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었다. 어긋나지 않도록 하라. 대체 무슨 뜻일까? 번지는 또 한 번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러다가 또 하나의 가르침을 생각해냈다. 부모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잘못을 잠자코 넘기는 일은 오히려 자식의 도리가 아니다. 그 즉시 공손한 태도와 부드러운 말로 깨우치시도록 권해야 한다. 그래도 만약 부모가 듣지 않을 때는 더욱 정성을 다해 적당한 기회에 반드시 어김이 없도록 깨우쳐 드려야 한다. 비록 괴로운 일을 당하더라도
부모를 탓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번지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어김이 없도록 하라는 말을 그제야 간신히 깨닫고 속으로 무척 반가워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번지의 머리는 오히려 더욱 얼떨떨해졌다. 어김이 없도록 하라는 말은 똑같다. 그러나 지금 내가 생각해낸 스승의 말씀과 앞서 맹의자에게 한 스승의 말씀과는 어쩐지 그 뜻이 전혀 다른 것 같다. 지금 생각해낸 말씀은 첫째, 무엇보다도 부모가 살아계실 때의 일이 아닌가. 그리고 이 경우는 부모의 잘못을 고쳐드릴 때는 끝까지 노력해 어김이 없도록 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므로 맹의자에게 하신 말씀은 이미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의 일인 만큼 그 뜻이 같을 리 없다. 말이 워낙 똑같아서 번지는 참뜻을 더욱 알아내기 힘들었다. 이때 공자가 번지를 불렀다. 번지야. 예. 번지가 대답하자 공자가 물었다. 무엇을 그리 생각하고 있느냐? 번지는 할 수 없이 사실대로 말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로서는 그 말씀의 참뜻을 알 수 없습니다. 네가 모른다면 맹의자는 더욱 모르겠구나. 내 말이 너무 간단했던 모양이다. 선생님, 대체 무슨 뜻입니까? 내 생각으로는 그저 예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라고 충고하고 싶었다. 그 정도면 맹의자가 짐작할 것이라고 믿었는데. 나는 그렇구나. 알고 보니 보통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걸로 여태껏 어렵게만 생각하다니 나도 아직 멀었다. 번지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공자는 다시 말을 이었다. 좀 더 자세히 말해주마. 즉,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예를 다해 섬겨야 한다. 세상을 떠나면 예를 다해 장례 지내고 또 예를 다해 제사 지내라는 말이다. 이것이 바로 참된 효도다. 번지는 약간 불만스러운 얼굴로 되물었다. 하지만 선생님, 그런 뜻이라면 이제 새삼 말씀을 안 하셔도 맹의자는 잘 알고 있을 게 아닙니까? 오랫동안 선생님께로부터 예에 관해 가르침을 받아왔으니까요. 그럴까? 나는 그렇게 믿을 수가 없다. 일간 지내야 할 제사만 해도 맹의자는 더없이 정중하게 차릴 것이라는 소문입니다. 너도 그 소문을 들었느냐? 예,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지낸 어떤 제사보다도 훌륭하게 차린다고 합니다. 그래, 지금까지 하던 대로 지내면 안 된단 말이냐? 안 되기에 하겠습니까만 더없이 정중하게 지내고 싶은 것이 자식의 도리가. 번지가 여기까지 말했을 때 공자가 벼랑간 목청을 높이며 말했다. 그러고 보니 너 역시 예의 참뜻을 모르는 모양이구나. 번지는 조금 당황하면서 저도 모르게 스승을 돌아보았다. 그러나 공자의 얼굴은 여전히 부드럽기만 했다. 다만 이야기를 계속하는 말소리에 조금씩 힘을 줄 따름이었다. 내 말을 잘 새겨들어라. 예라는 것은 너무 간단해도 안 되고 너무 지나쳐도 안 된다. 지나침과 부족함이 다 옳지 않다는 뜻이다. 사람에겐 저마다 지켜야 할 분수가 있다. 그 분수에서 멀어지지 않는 일, 즉 분에 넘치거나 처지지 않는 데에 올바른 예가 있다. 따라서 분에 넘치도록 부모의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부모의 영혼에 예가 아닌 것을 바치는 일이다. 그뿐만 아니라 맹손 씨처럼 한나라의 대신으로서
그와 같은 일을 한다면 나라를 어지럽히고 나아가서 온 천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다. 천하를 어지럽히는 과분한 예를 부모의 영혼에 바치는 일을 어찌 효도라 하겠느냐. 공자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하늘의 소리처럼 들렸다. 목소리가 크지 않으나 번지의 등을 통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울리며 스며들었다. 번지는 감히 뒤에 앉은 스승을 돌아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가슴 속에 무엇인가 묵직한 것을 아는 것처럼 똑바로 앉아서 달리는 말 고삐를 힘주어 꼭 쥐었다. 번지가 공자를 집에까지 모셔다 드린 후 곧장 맹의자를 찾아간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얼룩송아지. 자왈 옹야는 가사 남면이로다. 중국문 자상백자 한데 자왈 가야 간이니라. 중궁왈 지경이 행간하여 이임 기민이면 불역 가오이까. 거간이 행간이면 문에 대간오이까. 자왈 옹지연이 연하다. 옹야편.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여몽은 임금이 되어 남쪽을 향해 높이 앉아서 백성을 다스릴 만하다. 이 말을 들은 중궁이 자상백자는 어떠합니까? 하고 물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 사람도 괜찮다. 왜냐하면 성품이 소탈하기 때문이다. 중궁이 또 말했다. 자신이 살아가는데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행실을 소탈하게 하면서 백성을 대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살아가는데도 소탈하고 행실마저 소탈하다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네 말이 옳다. 호갈 옹야는 인이 불령이로다. 자왈 언 용령일이요. 어인 이 구급이면 누중 어인 하나니 부지 기인 이언이와 언 용령일이요. 공야장편. 어떤 사람이 말했다. 여몽은 어질긴 하지만 말솜씨가 서툽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말솜씨가 무슨 소용이냐. 남을 대할 때 말솜씨만 가지고 대한다면 자칫 미움을 살 뿐이다. 그가 인자한지는 모르나 말솜씨는 소용이 없다. 자위 중궁활. 이우지자라도 성차각이면 수욕 무룡이나 산천 기사제아. 옹야편. 공자께서 중궁에 관해 말씀하셨다. 털이 붉고 뿔도 잘생겼으나 얼룩소의 새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제물로 바치는 걸 꺼리겠지만 산천의 신이야 그것을 마다하겠느냐. 공자는 제자 여몽을 몹시 사랑했다. 그리고 요즘에 와서는 그를 더없이 칭찬했다. 중궁은 한 나라의 임금이 될 만한 사람이다. 남쪽으로 향해 높이 앉아 백성을 다스릴 수 있다. 여몽은 자를 중궁이라 하며 마음이 너그럽고 대범한 성품이었다.
말과 행동이 의젓한 데다 덕이 높아 공자의 수제자로서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었다. 그러므로 공자가 이렇게 칭찬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스승께서 너무 지나친 칭찬을 하시는구나 하고 저희 나름대로 못마땅한 생각을 품었다. 정작 중궁 자신마저도 입장이 난처했다. 그리하여 중궁은 전날 스승에게 들은 말을 혼자 생각해 봤다. 도리에 맞게 충고하는 말은 아무도 거역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자기 잘못을 뉘우쳐 고치는 일이다. 심하게 꼬집어 말하는 것보다 부드럽게 돌려서 말해야 듣는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의 참뜻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일이다. 상대가 친절하게 말한다고 기분 좋게 여기면서도 그 참뜻을 알아내려 하지 않고 겉으로만 복종하는 채 할 뿐 잘못을 고치려 들지 않는 사람은 쓸모가 없다. 중궁은 문득 마음이 불안해졌다. 그러고 보니 스승께서는 혹시 나를 부드럽게 돌려서 충고하신 게 아닐까? 내가 임금될 자격이 있다는 칭찬은 실상 나의 결점을 넌지시 일러주시려 하신 말씀일지도 모른다. 한번 이렇게 생각하자 생각이 자꾸 꼬리를 물고 번지기 시작했다. 지금 생각이 나지만 세상에서는 자상백자와 내가 여러 가지로 똑 닮았다고 말하는 모양이다. 자상백자는 틀이 커서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너무 대범해 무슨 일이든지 꼼꼼하게 못하는 결점이 있다. 그렇다면 나도 그런 결점이 있단 말일까? 나 자신은 그렇지 않으려고 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중궁은 공자에게 칭찬을 받은 일로 오히려 기분이 들떠버렸다. 그렇다고 해서 스승에게 선생님 솔직하게 일러주십시오 하고 말할 수도 없었다. 그랬다가 만약 공자가 진심으로 칭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야말로 스승에 대한 예의에 크게 벗어나기 때문이다. 생각다 못한 중궁은 어느 날 공자의 마음을 넌지시 떠보았다. 선생님, 자상백자는 어떠한 인물인지 선생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만약 공자가 정말로 자기를 빛과 충고했다면 자상백자의 이야기 끝에 자기의 일도 말하게 되리라 생각하고 한 질문이다. 그러나 중궁의 속생과는 달리 공자의 대답은 지극히 간단했다. 자상백자는 훌륭한 인물이다. 대범한 데가 있어 좋거든. 그 말투로 미루어 보아 공자는 절대로 자상백자와 중궁을 하나로 묶어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고 느껴졌다. 중궁은 약간 맥이 빠졌다. 중궁은 용기를 내어 말했다. 대범한 것이 좋다 하시지만 그것도 정도 문제가 아닙니까? 실제로 어떻게 대범해야 합니까? 공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되물었다. 너는 어떻게 대범해야 좋다고 생각하느냐? 평소의 모든 일을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결정된 일을 실행할 때는 조그만 것에 마음을 쓰지 않고 대범하게 처리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백성을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길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평소에도 대범하고 일을 실행할 때도 대범하다면 자칫
소홀해지기 쉽다고 생각합니다만 공자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중궁은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한 듯 마음이 개운치 않았다. 그러나 차마 혼자서 더는 말할 수도 없어서 그대로 물러나기로 했다. 그런데 그 뒤 중궁은 뜻밖의 일을 알게 되었다. 공자는 중궁이 집에 돌아간 뒤에 다른 제자들에게 이것저것 중궁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더니 역시 중궁은 임금이 될 만한 인물이야 하고 또 칭찬을 했다는 것이다. 이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중궁은 확실히 크게 감격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마음을 놓을 성품은 결코 아니었다. 중궁은 앞서 스승에게 한 자기의 말을 절대로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더욱더 엄숙한 마음으로 자기 일을 반성하는 데에 힘을 기울였다. 전날 중궁은 공자에게 인, 즉 어진 일의 참뜻을 물어본 적이 있다. 그때 공자는 잠옷 엄숙한 말로 이렇게 일러주었다. 한 발짝이라도 문 밖에 나가면 거기에 귀한 손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말과 태도에 또 나라의 임금이 되어 백성에게 일을 명령할 때에는 마치 종묘 제사에 임하듯 정성과 조심을 잊지 말도록 해라.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만 하면 남의 원망을 사지 않고 나라와 집안을 훌륭히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중궁은 이 말을 듣고 스승께서는 근신과 용서 두 가지의 덕을 말씀하셨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풀이했다. 그래서 머리를 숙이며 지금의 가르치심을 꼭 명심해 실행하겠습니다 하고 맹세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중궁은 잠시라도 이 맹세를 잊은 적이 없었다. 스승께서 칭찬을 하시면 할수록 더욱 조심스럽게 삼가야 한다. 는 생각으로 긴장을 풀지 않았다. 어질고 훌륭한 중궁에게도 하나의 커다란 고민이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부친의 일이었다. 중궁의 아버지는 신분이 아주 천한 데다 행실도 좋지 않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더 불행한 일은 부친 때문에 동문 친구들에게서 받은 수모였다. 특히 요즘에 와서는 공자가 중궁을 터놓고 칭찬하는 바람에 그토록 천덕스러운 부친 밑에서 자란 놈을 무엇이 대단하다고 스승께서는 저렇게 지나치게 칭찬하실까? 하고 저희끼리 짓거리는 말이 중궁의 귀에까지 들어오게 되었다. 심지어는 공자 앞에서 중궁도 요즘 간신히 어진 사람 축에 들었지만 아깝게도 말재주가 없다 하고 큰 소리로 짓거리는 친구마저 생겼다. 공자가 이런 말을 소홀히 들어 넘길 리가 없다. 당장에 엄한 얼굴로 꾸짖었다. 말재주라니 대체 말재주가 그토록 중한 것이냐. 그 말을 한 제자는 잠깐 당황하는 모양이었지만 곧 뻔뻔스럽게 대꾸했다. 하지만 선생님, 중궁의 말솜씨로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각 나라의 임금에게 그대로 전해 설득시킬 수 없을 겁니다. 아무도 상대를 안 해줄는지 모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깝다는 끝말에 필요 이상으로 힘을 주었다. 이 때문에 올바른 마음을 가진 제자들은 저도 모르게 얼굴을 찡그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도 몇몇 제자는 심술궂게 웃음 지으며 공자가
어떻게 대답할지 흥미롭게 기다리고 있었다. 공자는 태어난 모습으로 눈만 감고 앉아 있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감았던 눈을 뜨더니 제자들을 찬찬히 둘러보았다. 말만 잘하는 사람은 부질없는 이야기를 짓거리는 법이다. 줏대 없이 이것저것 짓거리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의 미움을 사게 된다. 공자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타이르듯이 이었다. 중궁이 과연 어진 사람인지 아닌지는 나도 잘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평소에 말조심을 하는 것은 사실인 모양이다. 좋게 말하자면 중궁은 오히려 말재주가 없어서 다행이다. 성실한 사람에게는 말재주가 필요하지 않은 법이다. 이날은 아무 일 없이 넘어갔다. 그러나 중궁에 대한 뒷공론은 여전히 그치지 않았다. 그러다가 트집거리가 없어지자 중궁은 신분이 그러니까 역시 별 수 없어. 맞아, 부친이라는 사람이 형편없으니 말일세. 하는 데까지 번져갔다. 하기야 이런 험담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또 공자가 중궁을 유난히 칭찬한 것도 은근히 바라는 바가 있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중궁은 훌륭하기 이를 데 없는 인물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의 참모습을 인식시켜주면 자연히 신분이나 부친에 관한 이야기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생각과는 달리 일은 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 공자가 중궁을 칭찬하면 할수록 제자들은 그의 천한 신분과 부친의 좋지 못한 행실을 더욱더 입에 오르내렸다. 공자는 몹시 우울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로구나. 조금만 친절하게 대해주면 버릇없이 함부로 굴고 아예 멀리하면 까닭 없이 원망하는 무리다. 공자는 결국 중궁을 칭찬하는 일로 말미암아 수양 없는 사람들의 질투가 얼마나 심한가를 똑바로 보게 되었다. 공자는 혼자 골똘히 생각했다. 수양 없는 소인이 함부로 날뛰는 것도 결국 자기 혼자만 남에게 잘 보이고 자기 혼자만 남의 존경이나 사랑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질투와 원망의 마음을 가지는 것도 이유는 마찬가지다. 질투와 원망이라는 악의 뿌리는 뭐니 뭐니 해도 자기 자신을 너무 위하기 때문이다. 이 악의 뿌리를 스스로 발견하고 뽑아버리지 않는 한 그들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참으로 딱한 일이다. 공자는 지금까지 중궁의 일과는 관계없이 이런 점을 제자들에게 열심히 가르쳐왔다.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자들의 고집을 훈계했다. 자기 혼자의 주장만 옳게 생각하고 일을 억지로 하거나 남의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은 군자로서 할 일이 아니다. 군자는 오로지 정의를 위해 움직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공자 자신도 이렇게 결심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일을 나 혼자 함부로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그리고 나 자신의 그릇된 고집을 고치도록 하자. 더욱이 다른 사람과 공연히 의견 다툼을 하지 않도록 하자. 그리고 한결같이 이 결심을 실천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공자의 이러한 노력은 철없는 제자들에게는 효과가 하나도 없었다. 그들은 공자가 가르치는 참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오직 중궁 헐뜯기만 일삼으며 그렇게 하면 저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제자들에 대해서는 공자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으며 절망적인 생각뿐이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의 제자라도 올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잃게 된다면 그 또한 공자가 바라는 바가 아니다. 공자는 곰곰 생각한 끝에 방법을 하나 써보기로 했다. 기회를 보아 대여섯 명의 제자와 함께 교회를 산책하는 일이었다. 이 제자들은 물론 모두가 중궁을 헐뜯는 사람들이었다. 제자들은 그날 특별히 스승을 모시게 되자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했다. 그들은 자랑스럽고 즐거운 마음으로 공자의 뒤를 따라갔다. 마침 농촌이 한창 바쁜 때였다. 이곳저곳에서 부지런히 밭을 가는 소들이 눈에 띄었다. 소들은 대부분이 보기 흉한 얼룩털이 있었다. 그리고 뿔도 야릇하게 휘었거나 양쪽이 전혀 다른 모양이어서 못생겨 보였다. 공자는 소들을 차례차례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그러다가 붉은 소 한 마리가 눈에 띄자 거기에 눈길이 멈추었다. 아직 어려 보이는 송아지였다. 흠집 하나 없이 윤이 나는 붉은 털이 아름다웠다. 뿔도 아직은 덜 자랐지만 양쪽이 모두 반달 모양으로 휘어 여간 보기 좋은 것이 아니었다. 공자는 저도 모르게 그 송아지 가까이 다가가서 걸음을 멈추고 제자들을 돌아보았다. 참으로 훌륭한 소로구나. 제자들은 송아지 따위에는 흥미가 없었다. 그러나 스승의 말을 듣고는 마지못해 그쪽을 바라보았다. 저만한 소라면 제사 지낼 때 제물로 써도 좋을 것 같다. 공자가 말했다. 그제야 제자들은 스승이 오늘 제사에 쓸 소를 구하려고 나온 줄로 알았다. 그래서 맞장구를 치며 말했다. 정말 훌륭합니다. 아까운데요. 저런 소를 밭가리에 쓰다니. 이 근처에서는 저만한 소를 구하기 힘들 겁니다. 선생님께서 마음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당장 흥정을 붙여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왁자그르르 떠들어댔지만 공자는 대답하지 않고 또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나도 처음 보는 훌륭한 소다. 그러나 핏줄이 나빠서 쓸모가 없을 것 같다. 제자들은 서로 마주 쳐다보았다. 제사 때 제물로 쓰는 소라면 털빛이 붉고 뿔이 훌륭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지금까지 제단에 바칠 소의 핏줄 같은 것은 따진 적이 없는데 오늘 선생님은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모두 이상하게 여겼다. 그러다가 한 제자가 솔직히 말했다. 핏줄 같은 것은 아무래도 좋지 않습니까? 저 소가 설사 보기 흉한 얼룩소의 새끼라 할지라도 제단에 바치면 산천의 신은 마다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 바치는 소 하나만 훌륭하다면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좋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 공자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그래, 너희도 그렇게 믿고 있느냐? 그렇다면 나도 마음이 놓인다. 제자들은 또 서로 마주 보았다. 그들은 공자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공자는 그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걸었다. 그러나 얼마쯤 가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을 했는지 말했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중궁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그도 얼룩소의 새끼인 까닭에 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소문을 자주 듣는데. 제자들은 세 번째로 마주 쳐다보았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형편이 아주 달랐다. 마주보던 눈길을 얼른 떼더니 모두 꼼짝도 하지 않고 자기 발끝만을 내려다보았다. 공자는 상관하지 않고 말을 계속했다. 어쨌건 중궁도 너희처럼 핏줄을 문제 삼지 않는 사람이 있는 줄 안다면 무척 기뻐할 것이다. 나도 물론 대단히 기쁘다. 군자는 원래 남의 좋은 점을 말해 힘을 돋워주면 주었지. 결코 남의 좋지 않은 점을 들춰서 자기가 이롭게 이용하려 들지 않는 법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툭하면 사실과 반대되는 말을 하려는 소인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제자들은 스승의 뒤를 따라가기가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웠다. 오늘은 너무 많이 걸어 다닌 것 같다. 어디 슬슬 돌아가 볼까? 공자는 발길을 돌렸다. 그리고 또 한 번 붉은 송아지를 가리키면서 말했다. 훌륭한 소다. 저 소라면 틀림없이 신의 마음에 들 것이다. 제자들이 공자의 이 같은 교훈을 진심으로 받아들여 자기 잘못을 반성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이로부터 중궁의 신분이나 그 부친의 행실을 가지고 헐뜯는 일만은 하지 않게 되었다.